한일 양국이 다음 주인 오는 7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의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 조기 방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국빈 방미를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된다면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G7에서 한미일 연쇄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한미일 공조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걸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직 확정 일자가 정해진 거는 아닙니다. 최종 조율 단계인데 어쨌든 굉장히 빨리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제 사실상 정해진 것 같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조기 방한의 배경을 일단 어떻게 좀 보시는지 듣겠습니다. 예, 어렵게 지난 3월 달에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습니까? 도쿄에서. 그때 정상 간의 셔틀 외교를 조기에 재개하겠다라고 합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할 것이냐 하는 시기에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이번 달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초청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G7 정상회의 전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전에 한국을 방문해서 회담을 하는 게 지금까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윤 대통령의 의지를 좀 뒤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의지가 좀 포함되어 있지 않나 그런 해석이 가능하고요. 또 기시다 총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G7 정상회의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지난해 가을부터 그 일련의 기시다 총리와 하야시 외상의 외국 방문 일정을 들여다보면요. 모두 다 G7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지난해 10월 달에 호주에 기시다 총리가 갔었거든요. 1월 달 유럽과 미국을 방문을 했었어요. 대통령께서 3월에 도쿄에 가셨을 다음 해 또 독일 총리가 또 일본을 방문했었고 또 인도 방문했고 우크라이나도 또 갔다 왔습니다. 지금도. 기시다가요. 지금은 또 아프리카에 가 있지 않습니까? 하야시 외상은 지금 또 중남미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국제 질서가 상당히 불안정한데 어떻게 하면은 규칙에 기반한 안정된 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할 것이냐. 또 그 가운데 일본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냐. 이거를 이제 G7에서 다 종합적으로 망라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런 연장선상에서 본다면은 가장 가까운 나라인 한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있었는데 개선의 모멘텀이 만들어졌다. 이걸 조금 더 가속시키자 하는 의지가 좀 포함되어 있지 않나 하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 중에 하나로 일본 언론 교도통신에서는 이런 조기 방안이 미국의 의향도 하나의 큰 요인이다라는 보도가 있기는 했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일 두 정상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나 바이든 대통령 자신도 한미일 3국의 협력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지난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도 보면은 윤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죠. 이거를 환영한다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미일 이 3국 간의 협력이 중요한데 한일과 미일 사이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고리가 약한 한일 관계를 좀 더 심화시키겠다. 그것도 미국이 바라는 바고 한일 양국도 바라는 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할 것도 많을 건데 이렇게 좀 갑자기 성사되는 것도 종종 있는 일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일종의 좀 서프라이즈 같은 느낌이 없는 건 아닌데 아마 한일 양국 정부 사이에는 좀 협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 기시다 총리가 답방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또 국내적으로 본다면 한국도 일본도 고려할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협의의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직 일정을 이제 발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전해지기로는 이것을 이제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발표하는 방안을 이제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작년 9월에 유엔 총회에 방문했을 때 한일 간의 정상회담이 열렸어요. 우리는 약식 회담이라고 했고 일본에서는 간담회라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측에서는 한일 간의 정상회담 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말을 했지만 합의가 이루어졌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일본 측에서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하니까 그런 자붐이라고 할까요? 불협화음을 좀 사전에 차단하고 오롯이 좋은 모습만 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발표부터 신중하게 하겠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봤더니 이렇게 일본 총리가 방한하는 게 한 12년 만이더라고요. 그렇죠. 12년 만이기 때문에 꽤나 오랜 만이고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또 처음이고 전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산트라님?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양자 회담을 위해서 셔틀 외교 차원에서 일본의 총리가 한국을 방문한 거는 2011년 10월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로부터 계산하면 12년이고요. 예. 2018년 2월 달에 평창올림픽 개막에 맞춰가지고 아베 전 총리가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되겠죠. 이 가장 가까운 나라의 정상, 이 두 나라 간의 정상들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그 뒤에는 물론 이제 깊은 불신감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좀 신뢰를 좀 높이자 하는 말 그대로 현재 양국이 처한 상황이 상당히 뭐랄까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서 국제 정치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한일 관계에도 뭐 지난 몇 년 동안을 살펴본다면 커다란 변화가 있었거든요. 이 변화된 정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협력해 날 것이냐 하는 걸 좀 가슴을 열고 말 그대로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를 해보자. 그리고 실무적인 얘기는 뭐 당국자 간에 실무자들 사이에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되지만 큰 틀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어떤 문제가 중요하냐 하는 것들을 정상 간에 깊이 있는 논의를 하자 하는 그런 그 의사표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방안이 이제 정해지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일정을 떼어놓고 봤을 때 이제 미국에 가서 미국 대통령을 만났고 네. 우리나라에 이제 일본 총리가 오게 되고 곧 일본으로 가서 이제 한미일 정상이 다시 만나게 되는 네. 굉장히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게 되거든요. 네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그 금방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제 정세라는 게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예, 예. 있어요. 뭐 미중 간의 경쟁이라는 게 격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 언제 종식될지 알 수가 없어요. 장기 이전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어서 또 경제 문제도 세계 경제가 상당히 위기적인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골고루 이제 고려해 본다면은 네. 우리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본다면 한미일 간의 협력은 상당히 중요하다. 가장 뭐 근접해서 본다면은 안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의 핵 미사일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본다면은 미국보다 한국과 일본이 공유할 수 있는 뭐 위기감이랄까요? 경계심이 훨씬 더 강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한일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것도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정상 간에 혹은 실무자 간에도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이번 회담의 목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3월에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네. 우리가 일본에 갔었고 그때 대통령실에서 이 한일 관계의 주도권을 가져왔다라는 평가의 내용을 내놓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일본 정상이 들어오고 이번 총리가 오는 거기 때문에 그때 그 말한 좀 연장선에서 정말 우리가 가져온 게 맞나 뭐 이런 추측도 있더라고요.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예. 그런 어떤 역할을 평가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죠. 그런 거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완전히 잘못된 평가라고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데요. 사실 제가 지난주에 예, 그 도쿄에 잠깐 2박 3일 동안 갔다 왔어요. 그런 짧은 그 몇 분의 만남을 통해서 느낀 그 감정은 네. 생각은 그렇게 빨리 올 것 같지는 않다 하는 생각도 들었고 우리가 생각하는 또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국민적인 관심사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그 제3자 변제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가 지난번에는 우리 국민이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못했는데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방문한다면 정말 좋은 선물을 가져올 것이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면은 조금 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좀 많았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저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일 관계에는 사실 강제징용 문제가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만 말씀드린 대로 국제 정세, 지역적인 문제, 안보 문제 혹은 한국의 위상도 국제적으로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그렇다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기대받는 거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며 또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한일 간의 협력 혹은 한미일 간의 협력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한 측면만 보지 말고 좀 다양한 측면에서 폭넓게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에서 만난 분들께 여쭤보셨을 때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셨다고 했는데 뭐 이유도 좀 들은 게 있으셨을까요? 아마 가장 큰 거는 아마 국내 정치적으로 본다면은 자민당 내에서 기시다 총리가 속한 기시다파라는 게 소수파이고 여전히 좀 보수적인 그런 사람들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 커다란 메리트가 일본에 있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이제까지 일본이 견지했던 입장을 한꺼번에 좀 무너뜨린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뭐 지난번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성의 있는 호응이라는 게 일본 정부가 과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것이냐 하는 건데 네. 전반적으로 과거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포함해서 뭐 지난 정권의 입장을 계승하겠다는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는 말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기사 총리 입에서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기사 총리가 이번에 그런 문제와 과거 문제에 관해서 좀 더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언급해 줄 것 같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이거는 오롯이 기시다 총리의 정치적인 결단에 의한 것이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조금 더 뭐 정치적인 기반이 아주 약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국내에서 지지율도 좀 상승하고 해서 아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기시다 총리의 기본적으로 한국을 보는 시각, 한일 관계에 대한 시각을 종합해 본다면은 기시다 총리도 좀 결단을 해도 자민당 내에 일부 비판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누를 수 있는 정치적인 뭐 환경이랄까 여건은 좀 갖춰지고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한일 정상이 만난 뒤에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올라간 상승한 지지율이 우리에게도 당연히 좋게 작용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뭐 여러 가지 뭐 결단들도 이제 좀 힘을 받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추측도 있는데 지금의 이 지지율의 상승이 그러면은 추이가 어떻게 좀 될 거라고 보세요? 그거는 제가 뭐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요.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 지난 4월 달에 있었던 두 번의 지방선거에서 자민당이 아주 좋은 성과를 내지는 않았지만은 나름 어느 정도 성과를 냈고 또 보궐선거가 5군데에서 중의원과 참여를 했었지만 4군데에서 승리를 했어요. 네. 또 이게 승리냐 하면은 그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하나의 산을 넘었다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제 5월에 있는 G7 정상회의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잘 보여줄 것이냐 한다면은 국민들도 이 외교적인 그 기시다 총리의 성과를 나름대로 또 평가해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지율도 더 올라갈 수 있고 또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동력도 좀 되살아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총리 뭐 내각의 지지율 50% 넘은 것도 짚어주셨고 지난 3월에 저희가 끝나고 나서 이야기했을 때도 4월 선거 이후에 지켜봐야 된다 그런 얘기해 주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뭐 그 안에서의 목소리가 좀 강하기 때문에 당장 좀 결단을 내리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면 그럼 아예 이런 그 말한 강제징용과 관련한 이야기가 아예 안 나올 수도 있는 걸까요 이번에?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형태로든지 간에 표현을 좀 할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그런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줄 것이냐 하면 좀 더 우리한테 가까이 와닿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정부가 피해자들이나 국민들을 설득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한 반반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반반이요? 반반이라는 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해줄 가능성이 한 50% 정도고 또 기존에 처럼 과거 정권의 입장을 역사인식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 하는 쪽으로 다시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그때 그 3월 이후에 뭐 어떤 뭐 미쓰비시 같은 전범 기업의 참여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바뀐 것은 전혀 없는 거죠 지금까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그 행안부 산하에 있는 재단이 15명의 그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 가운데 10명한테 지급을 했거든요. 그리고 5명이 이제 거부를 했는데 아마 우리 정부는 계속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한다고 하고 또 사실상 이 거부한 분들하고 우리 정부 사이에 조금 입장의 차이가 있어요. 만약에 거부했을 경우에 채권이 살아있는 거냐 살아있지 않느냐 하는데 조금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견을 좁히기 위해서도 우리 국민들한테 좀 더 가까이 가고 피해자들한테 좀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아마 지속적으로 우리 정부는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일본 정부가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의 이 화이트리스트 지위를 이제 복원을 해줬잖아요. 이러면은 이제 앞으로 좀 어떤 부분들을 좀 달라지게 볼 수 있는 걸까요? 뭐 구체적으로 경제적인 성과가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지는 뭐 가늠할 수 없지만 가장 큰 거는 지금 현재 양국 간의 가장 큰 문제는 신뢰 결여였던 것 같아요. 신뢰 결여라는 게 뭐 역사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나 안보 문제까지 미치고 있었던 것을 좀 하나씩 해소해 간다. 많이 좁혀져 있거든요. 지소미아의 경우도 완전히 정상화 되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에 관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데에 대해서 일본이 다시 또 혼자 호응을 한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업인들 혹은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일 간의 협력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졌고 또 정부들이 양국 정부가 그걸 뒷받침해 해주고 있다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형태로 표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한일 간의 경제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인 훈풍이 불고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일본 안에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그 화이트리스트 복원하고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냐라는 의견도 좀 있다고 들었었고 뿐 아니라 뭐 너무 쉽게 양보했다 뭐 이런 비판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일본 내에는 이 보수적인 사람들의 경우는 한일 관계 혹은 한국과의 관계는 언제든지 뒤집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역사 문제에 관련해서 2015년 12월 달에 있었던 한일 위안부 합의라는 게 문재인 정부 때 좀 형해화된 거 아니냐. 근데 지금은 윤 정부가 적극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게 선거를 통해서 혹시 정권이 바뀌거나 할 경우에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하는 의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럴 가능성도 없다고. 거기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도 인터뷰를 한 바도 있잖아요. 예, 그럴 가능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고 우리가 그런 아주 극소수의 일본의 목소리에 하나하나 뭐 대응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도 그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좀 적어졌어요. 과거에 비해서 본다면은. 그게 오히려 보면 우리한테는 한일 관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회 전체 혹은 일본 정부 전체 자민당 내 정치가가 100%라고 기대하는 거는 좀 무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일부 이제 일본 여론에서는 한국이 원하는 걸 좀 주는 것도 이제는 필요하다라는 뭐 여론도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그러면은 뭐 소수의 의견이라고 좀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뭐 전반적으로 그 한일 관계 개선에 관한 그 움직임은 분위기가 싹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본 내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빨리빨리 많은 걸 한꺼번에 좀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데 일본 사회는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급격하게 변화하는 걸 싫어해요. 조금씩 절차라는 것도 좀 중시하기 때문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그 나아진 결과가 하나씩 이제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이 피해 기업들, 피해자들, 가해 기업들이 계단 내에 아직 그 회원사이긴 하지만 뭐 자발적인 기부를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게 우리한테 관심이지만 상황이 좀 좋아진다면은 아마 현재 그 기금이 다 소진될 경우에 추가적으로 기금이 또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가해 기업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본의 다른 기업도 큰 차원에서 대국적인 차원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면은 뭐 기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환경을 조성해 가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좀 다른 이제 지금과는 다른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말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제가 느낄 체감을 수 있어요. 하시고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북한은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지 역시도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대통령이 이 삼국과의 만남을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이 모습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볼 거거든요.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달갑지 않죠.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고 또 올해 뭐 여름에 뭐 자연재해가 어떻게 있을 수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고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가 뭐 깊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대외 관계, 대외 무역을 전부 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외부에 대해서 좀 문을 열 필요가 있고 또 교육도 다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의 결속력이 더욱 강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김여정 부부장의 입장 발표 이후에 조선중앙통신사의 논평이라든가 또 평론가의 또 논평이 일련에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본다면은 달갑진 않은데 경계심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거를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또 표출할 것이냐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까지는 조금 아직 예단은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북한의 입장은 경계심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북한이 그런 미사일을 쐈을 때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에서도 경보도 내리고 상당히 주목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까지 해서 많은 훈련들을 하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군사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좀 많이 진전된 상황입니까? 뭐 과거에 이제 했다가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단된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중단된 훈련들, 공동훈련, 한일 간에 혹은 한미일 간에 혹은 다른 나라를 포함한 지역의 국가들 간의 그런 훈련들이 재개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차원에서 본다면은 뭐 군사 협력이라고까지 말하면 조금 더 너무 좀 진하긴 한데 색채가 예. 진하긴 한데 안보 분야에서 협력도 정상화라는 게 이전의 관계 악화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 하는 거는 분명한 것 같고 또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양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라는 게 훨씬 더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악화되는 환경 속에서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한미일 세 나라의 안보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들 네. 이전보다는 더욱더 앞으로 강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일부 보도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일본 총리가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 대통령과 이제 미국 대통령이 합의한 핵 협의 그룹에 일본이 참여할 것을 이제 좀 요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관측도 있는데 가능성이 좀 있겠습니까? 아마 협의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작년에 나왔던 그 핵태세 검토 보고서라는 것이 있어요. 미국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은 미국은 동맹 국가에 대해서 핵 억제, 확장 억제라고 하죠. 혹은 해구선이라고 불리는 것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예. 뭐 한국, 호주, 일본 이런 국가들이 제공하고 있는데 사실 이 국가들 사이 네트워크는 잘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양자 차원이 아니라 한미일 세 나라 혹은 한미일의 호주까지 포함한 4개국간의 협의체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관심을 보였고 실제로 공식화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현재 한일 간의 한미일 예. 사이에 혹은 호주도 사이에도 이런 문제가 논의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번에 예. 기시다 총리의 방안에서 그것이 발표될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지만 다음에 있을 G7에서요? G7에서 있을 그 한미일 정상회담의 결과로서는 어떤 형태든지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움직임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뭐 일본에서 국방비도 많이 올리고 있고 자위권 차원의 이상의 어떤 뭐 국방적인 뭐 안보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일본의 지금 군사적인 상황이 많이 좀 진전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작년 12월 달에 이제 국가안보 전략을 비롯한 그 전략문서, 아주 중요한 전략문서를 개정을 했어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방위비도 5년 동안 GDP 대비 2%까지 향상하겠다, 늘리겠다는 그런 얘기도 그렇죠. 있었고 또 전후의 기본적인 원칙, 그 방위 원칙 중에 하나가 전수방위거든요. 예. 외부의 침략이 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을 보유하겠다는 것이고 기본적 그 이상의 침략에 대해서는 미일 동맹에 의존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이것으로부터 이제 탈각했다, 벗어나겠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반격 능력을 보유하기 위해서 미사일 능력이죠. 예. 가만히 있으면은 뭐 일본이 당할 것이 뻔한데 공격당할 것이 뻔한데 그럴 경우에 가만히 있지 않고 선제적으로 공격의 거점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겠다. 그런 움직임들이 우리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까? 뭐 부정적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겠습니까? 뭐 양측면 있다는 생각이 돼요. 일본이 생각하는 그 가상의 적이라고 할까요? 가상의 적이라는 게 어떤 나라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예. 결국은 북한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반드시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북 억제력 차원에서 대처 능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일본에도 도움이 되고 그거는 한국에도 이게 전적으로 100% 도움이 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예. 어느 정도 기여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전체적으로 일본의 군사력이 강화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 예. 혹은 지역의 안정, 평화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 하면은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어요. 군비 경쟁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그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 여론도 그렇지만 이 일본과 우리나라의 어떤 군사 협력에 관한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일본 내 여론은 또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그렇죠. 일본 내 여론, 뭐 일반 국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역시 한미일의 안보 협력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주된 대상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데는 한일 간의 혹은 한미일의 협력이 아주 기묘하다는 생각에는 뭐 변함이 없고 또 이전보다 훨씬 더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 간 정상회담이 곧 개최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들 다뤄봤습니다. 조진국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